예, 이제 오후 세션, 세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 진행해 주실 김서구 차관님 올려드리겠는데요. 김서구 차관님께서는 외교부에서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외교부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또 그러시면서 이게 통일원에서 이렇게 차관으로 봉직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감사한 게 제 직통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법대 그리고 또 박사과정에서 국제법 전공하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국제법 전공하셨고 또 이렇게 외교부에서 또 이렇게 통일원에서 이렇게 실무를 오랫동안 감당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큰 박수로 김서구 차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이 서울대학교 졸업식이었죠? 예. 제가 벌써 67년에 졸업했으니까 바로 51년 전에 51년 50년 전에 51년 전에 제가 졸업했나요? 그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간 줄 몰랐어요. 그때 졸업할 때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그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책이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제가 그 당시 졸업할 때는 굉장히 아주 잿빛 하늘에 아직은 그 잿빛 하늘에 나라였었습니다. 마침 이제 62년부터 우리가 경제개발 계획을 해서 이제 막 시작은 됐지만은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고, 저희는 67년 졸업생들, 63학번은 운이 좋아서 그 해부터 막 경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지니까 시험도 저는 이제 외교부에 이제 들어가기도 했는데, 고시가 새로 생기고 18명을 뽑는지 제 동기가 5명이 됐어요. 그렇게 되고 뭐 사법시험도 매년 한 10명 정도 뽑았고 재학 중에 우리 동창은 한 사람밖에 안 됐었는데 졸업하자마자 7, 80명을 뽑으니까 뭐 몇십 명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제가 커지니까 우리 63학번은 상대적으로 관운이 엄청 좋은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외교부에서 일을 시작을 해서 지나는데 규모가 커지니까 저희도 준비도 안 되는데 과장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자꾸 승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빠르다고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번에 평창 올림픽 이렇게 보니까 제가 조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우려했었는데 실은 우리가 3만 불 소득에 가깝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양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국제 대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많은 보이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해서 굉장히 참 잘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변화했다는 걸 이번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평창 올림픽에 난데없이 이 북한의 뭐 정치적인 공세가 들어와서 마치 이 국제 올림픽의 주인이 북한 정권의 실세들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됐어요. 원래 남아연방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아파르테이트라고 흑인들을
차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남아연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권 유린을 심각하게 하는 나라는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해서 IOC에서 64년부터 88년까지 회원권을 제명을 해서 24년간 올림픽에 참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남아연방에 우수한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국제 제재 때문에 남아연방의 그 선수들은 그 평화의 제전인 그 국제 경기에 참가할 수가 없었죠. 일종의 인권을 박해한다는 그 나라를 국제사회에서 제재하기 위해서 오히려 올림픽에 참가를 막 이렇게 제재하는 그런 그 과정을 밟았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심한 그 경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르클레르크는 마지막 백인 대통령이 손을 들었죠. 손을 들어서 64년 그게 언제요? 92년에 손을 들고 94년에 소위 흑인도 하나의 표를 행사하는 그 자유 평등 선거에 의해서 넬슨 만델라라는 감옥에서 수십 년을 있던 흑인 지도자가 그 남아연방의 대통령으로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은 데에 비해서는 우리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그러한 핵무기 인권 유린 이걸 자행하는 북한의 정권이 와가지고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개막식 할 때 사진이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북한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됐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북한 정권으로 보았을 때 두 번째 위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위기. 첫 번째 위기는 1989년 이후죠. 공산권이 붕괴한 그때가 첫 번째 위기고 지금이 아주 심각한 두 번째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핵 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 막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니까 유엔에서 제재를 계속해서 가했죠. 그래서 8번이나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가했는데 여러 가지 제재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이 북한하고 교역에서는 90%지만 중국이 많이 사가는 게 석탄이잖아요. 석탄 수출, 그 다음에 수산물 수출, 그리고 뭐 의류 수출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재가 아주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이 그 이외에도 해외 나가 있는 근로자들도 좀 이제 밖으로 더 늘리지 말아라 하고 유엔 제재가 지금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계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저렇게 아주 형편없이 부담이 되는 북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은 압록강, 두만강까지
미국과 관련 있는 남한이 그쪽까지 올라오게 되면 중국의 그 전체적인 이익에는 그거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 부담이 되는 북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거 죽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매년 석유 50만 톤 그렇게 하고 쌀도 한 30만 톤 전후해서 거의 그 원조하듯이 보내주잖아요. 그건 정권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저도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김태현 변호사하고 대모를 하지만은 탈북자들 중국에 지금도 몇만이 있는지 모르지만 몇만 명은 지금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 탈북자들을 잡아가지고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주민이다. 경제적으로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국경 넘어왔으니까 이걸 다시 그 북한으로 보낸다 해서 강제 송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송환을 당한 탈북자들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한다면 우리들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강제 송환 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또 고문을 당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한 경우에는 공개 처형까지도 하죠. 이건 정치적 박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가입한 난민조약 3조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추방돼 가지고 그 나라로 돌려보내줘서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강제 송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난민조약의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그 난민조약에 중국이 70년 말에 70년 말 80년 초에 가입을 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왜 가입했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79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던 중국계 그 베트남인들이 난민이 됐어요. 30만.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계 베트남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민협정에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 그 협정에 의해서 이 강제 송환하는 것은 그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걸 중국이 하는데 왜 그러느냐? 만약에 북한에서 난민들이 이쪽 중국에 와서 난민이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라도 와서 거기서 난민 대접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생명 위험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게 허용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물밀듯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건 정권이 망하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북한 정권이 넘어진다. 따라서 그건 막아주겠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국제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써가면서 강제 송환시켜서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 거죠. 어떻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북한 정권이 이전부터 그랬지만 중국은 버텨주는데 그 중국에 대해서 그 중국이 겉으로는 유엔 총회에서 협조하는 것처럼 이게 양보를 서서 해가지만 속으로는 안 보이는 데서 석유도 보내주고 또 북한하고 이 교역을 이렇게 해서 제한하지 않고 이렇게 속임수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막 흔들면서 만약 그렇다면은 중국도 경제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뱅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북한하고 이런 거래를 하는 그런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하겠다. 아직은 하진 않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가 그 중국에 대해서 막 흔드니까 지금 유엔에서 만든 제재에 점점 중국이 거기서 도망가기가 거짓말 시키면서 빠져나가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점점
벌어야 될 외환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건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여기 탈북해서 오신 분한테 최근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이런 강의하려고 이제 북한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장마당이 한 400개 정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북한 국가가 배급을 해야 되는데 배급 제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좋아서는 아니지만은 생활 필수품의 한 70-80% 이상을 거래하는 장마당이 한 400개 이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장마당 물가가 약간씩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제가 아는 남한에 와 있는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가 그쪽에 있는 아는 인포메이션 소스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장마당에서 거래를 점점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돈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가격 이상으로 받으면은 굉장히 강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물건을 집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한의 이건 그 회령시장 얘기인데 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때문에 점점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하고 아마 북한이 원하는 거는 북한이 지금 곧 다 완성 단계에 이른다고 하지만은 이 핵무기하고 미사일을 아주 높은 값을 받으면서 미국하고 교섭을 해서 어떤 결말을 내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미국은 그동안 많이 속아왔잖아요. 94년 제네바 핵 합의라든지 그 후에도 여러 번 합의를 했는데 합의한 다음에 합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지키기보다는 뒤에서는 계속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는 그냥 전략적 인내라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북한하고는 안 한다 하면서 북한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 말을 사는데 값을 한 번 지불했는데 또 두 번 하는 그런 그 교섭은 안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에 오면서 그건 더 확실하게 돼가지고 이 값을 많이 치워주려고 하질 않고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약속을 했을 때 지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그 어떤 타결을 보는 타협해서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그 평화를 추구하는 이런 거는 지금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만큼 아주 높은 것, 경제 지원이 이걸 크게 받고 싶은데 미국은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 미국하고 이 북한하고 이거는 그렇게 쉽게 이런 타결점이 생기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아서는 지난번 우리 1월 달에 그 연설에서도 국회에서 연두교서에서도 얘기를 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자기 앞에 전임자들 25년 동안 한 거와 같은 그러한 전철은 그러한 과오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클린턴 대통령부터 쭉 해서 이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대강 북한이 이렇게 도발한다든지 핵 개발을 하면은 이제 그 협상을 해서 거래를 해가지고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보상을 하고 그리고 한참 지나간 다음에 또 다시 또 도발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건 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처럼 할 수 없다는 거는 옛날의 대통령들은 폭탄이 자기 손에서 터지기 전에 그 후임한테 넘겨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폭탄이 미국까지 오는 미사일까지 개발해서 자기 손에서 터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앞에 대통령들, 전임자들처럼 이 짐을, 폭탄을 뒤로 넘기고 싶어도 넘길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든지 간에 이걸 해결하겠다는 이런 생각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하고 전쟁이나 무력 수단에 의해서 해결하는 걸 원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이러한 확실한 그런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러한 교섭을 하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이 쉽게 북한하고 어떤 협상을 한다든지 이거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잘못하면 북한이 고집을 피우면은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 할까요?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항상 자기의 협상 카드로서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북한을 압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평창에 북한 대표단이 정치적인 색깔을 갖는 김여정이 김영철이 왔는데 그 온 이유는 한미 간의 이런 그 협력, 동맹 여기에서 북한으로 봤을 때 제일 약한 고리가 어디냐? 지금은 남한 정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한 고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평창 올림픽에 온 게 되겠죠. 지금도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하고 북한이 대화를 하는 게 좋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상적인 상징적인 언어로서는 그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할 거라는 이런 믿음을 주는 이게 없이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굉장히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여기 대표들을 파견해서 핵을 없앨 수 있다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입장을 우리들이 받아낸다면은 이번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이 나쁠 게 없다고 보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북한 대표단이 와서 이걸 평화 올림픽 마치 핵을 가지고 있는데 평화의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이렇게 장을 만들어주고 오히려 북한이 이 마지막 단계에 그 완성시켜 나가는데 시간을 벌어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된다면은 그것은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핵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현명하지 않은 거 아닌가.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이 정치적인 대표단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책임이 거기 수반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북한하고 미국 관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입장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이 입장을 확실하게 하고 대북 관계에
미국하고 협조를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 끝났고 이제 패럴림픽이 이제 시작되고 그다음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이제 그다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제2의 위기가 되어 있는데 북한의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위기였을 때 1989년부터 그때 김일성, 김정일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한번 다시 복기를 한번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외교부에 있었기 때문에 북방 외교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도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하고 소련하고 수교하는데 저 자신이 도쿄의 정치 담당 참사관이었었는데 소련 외교관들을 만나서 뭐 보트카도 마시고 또 이 불고기도 먹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고 한국과 소련이 왜 국교 관계를 터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 그런 것이 돼가지고 우리가 90년에 한소 수교가 됐고 91년에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을 했고 92년에는 한중 수교가 됐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관여했지만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노태우 그 정부 때 그 당시에 국제적인 조류를 잘 읽고 잘 대응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건 잘 아시지만 1989년 6월 달에 폴란드에서 와웬사가 이끄는 솔리데리티 자유노조가 선거에서 공산당을 무찌르고 다수당이 됐습니다. 공산 정권이 망한 거죠. 6개월 안에 동유럽의 그 공산 국가들이 다 줄줄이 그냥 민주화가 된 거죠. 89년 11월 9일 날은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안에 그 공산권이 다 무너졌고 종주국인 소련도 볼셰비키 1917년에 한 소련 그 연방공화국이 91년 말에는 해체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유럽 중심으로 했을 때 냉전 체제가 해체된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잘 활용해서 헝가리 수교부터 시작했지만은 저희들이 주요한 나라하고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우리의 북방 정책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요한 조류를 잘 읽어서 외교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남북 관계에서는 어땠느냐? 겉으로 보면 잘한 것처럼 보여요.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91년 12월 13일 날 연영묵 총리 일행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정원식 총리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 서명을 하고 그해 91년 말에는 남북 간의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복귀를 제가 하자면은 그 당시에 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읽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은 동유럽이 다 망했고 종주국인 소련도 고르바초프 이후에 자유화하다가 결국은 91년에 이제 해체가 됐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과거에 있던 무상 원조도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어렵게 된 상황이 쉽게 개선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때 우리가 북한 이 정권, 북한 대표들보다 더 끌고 당기기를 더 해서 북한 정권이 그 동유럽처럼 개혁 개방으로 나가도록, 중국처럼 개혁 개방으로 나가도록 더 저희들이 흔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수에 우리가 말려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91년 12월 13일 날 서명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 전날 김일성이 연영묵한테 지시 내린 거는 무슨 양보를 해도 좋으니까 그 남북 기본 합의서를 타결을 져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북한 측이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는 그 내용이 무지무지하게 잘 돼 있어요. 우리가 한국 측 대표가 그동안에 주장하는 걸 거의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켜진다면 정말 괜찮은 그러한 합의문이죠. 그런데 그 황장엽 선생의 그 회고록에 보면은 그날 서명한 날 김일성이 여기 내려온 북한 대표들한테 기차 타고 오면은 시간 걸리니까 기차 타고 가면 개성에서 평양까지가 160km인가 180km인데 40km 정도씩 해서 가면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오라고 그래서 헬리콥터로 대표단이 갔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목난관이라는 데서 아주 성대한 만찬을 해서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일성이 이 연영묵을 비롯한 북한 측 대표단한테 감격을 해서 동무들 때문에 우리 조국이 살았다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명을 할 때 많은 우리 한국 측 대표들이 이제 우리 정말 한반도에 진짜 평화가 오고 남북한 간에 정말 바람직한 남북관계가 된다 해서 정말 만세를 부르고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김일성의 각본에 의해서 그러한 합의문에 양보를 해주고 남한 측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을 선제 방어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참여했던 저희 친구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그때 회담을 하러 한국의 대표들, 남쪽의 대표들도 북한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갈 때 이제 개성에서 평양까지 이제 전동차를 타고 가면은 유럽식 기차처럼 한 컴파트먼트에 몇 사람 앉아 있는데 우리 측 대표 또는 부대표에 한 사람이 있으면 북한의 안내원 동무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4시간 동안을 쭉 같이 가면서 북한 사정 얘기하고 남한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한 대표들 소쿠리 비행기를 막 태운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만 되면은 나중에 평화가 되고 당신은 예를 들어서 차관했으면 당신은 곧 장관 될 것이요. 장관한 사람은 총리 될 것. 이런 식으로 소쿠리 비행기를 태워서 우리 교섭 대표들이 저쪽 수에 넘어가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북기본합의서가 서명이 됐을 때 그건 김일성, 김정일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문서였다는 거죠. 뒤에서는 이 정권을 국가가 아니라 이 전체 나라가 아니라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남쪽으로부터의 그 공세를 일단 차단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별도의 방책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이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당의 윤리사상 체계 10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김일성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해야 되고, 어떠한 비난이나 비판도 가차없이 처벌하고, 만약 그런 게 보여지면은 영장도 없이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고문하고, 이런 식으로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북한 주민들이 감히 이 정권에 대해서 저항할 엄두를 못 내게 해가면서 그 정권의 안정을 유지한 거죠. 만약에 외부의 정보가 동유럽처럼 마음대로 들어왔으면 정권이 그렇게 유지될 수가 없죠. 또 그렇게 가혹한 포갑 정치가 아니었더라면은 군중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걸 못하게 해서 지금까지도 이 정권이 유지가 됐죠. 그러면은 경제는 어떻게 됐냐? 그건 계속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황재엽 씨 얘기에 의하면은 마침 그 90년대 후반에 북한이 다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소위 햇볕 정책하는 정권이 되니까 막 갖다 퍼주는 거예요. 에? 1년에 한 8억 내지 10억 불씩. 그러니까 전체 10년 동안에 80억 불을 북한에 줬거든요. 그 당시에 북한의 GDP라는 게 250억 불이었으면 지금 한 300억 불 조금 되지만 250억 불 중에 10억 불이면 북한 GDP의 4%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98년, 99년부터 약간 3% 전후가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건 남쪽에서 준 거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성장이죠. 그러면서 우리 남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은 어떻게 해도 이 특수한 정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망하지 말라고 뭐 경제 지원을 하고 밖으로는 북한은 특수한 정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 일변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햇볕 정책을 뭐라 할까요? 계속 해서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 정권은 유지가 된 거예요. 북한 정권은. 그러나 2,300만, 2,400만의 북한 주민들은 정말 인간으로서 살기 어려운, 평양 시민은 안 그렇겠죠. 평양 시민이 아닌 그런 지방에 있는 그 주민들은 정말 인권 침해의 극한 상황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인데, 제가 1차 위기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를 다시 한번 복귀한다면 그 당시에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 정확한 실체를 우리가 정보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알았었더라면 보다 더 흔들어서 북한 정권이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가 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때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쳤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위기인데 이 두 번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북한의 그 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북한에 잘만 하면 북한이 마찬가지로 남한에 대해서 잘할 거라는 꿈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잘하면 우리가 물론 뭐 북한 주민들 위해서 우리가 그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원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금까지의 그 경험을 그 생각을 한다면은 일변도로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해서 잘하고 북한하고 대화를 하면 뭐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좀 비현실적인 생각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의 경우는 계속해서 속임수를 쓰는데 이건 이 볼셰비키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적과 통일 자기 목표가 너무 자기네들로서는 지상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아무리 거짓말 쓰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건 뭐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좌파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언제든지 거짓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의 그 속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섭을 하는데 교섭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교섭에 있어서는 이 살레미 전술을 해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내면서 필요하면은 협박도 하는 거죠. 불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벼랑 끝 전술에 의해 가지고 이제 최대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고 합의를 해줘요. 합의를 해주고 또 다시 그건 뭐 약속은 지킬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한국에는 또 그쪽의 입장에 동조하는 이런 세력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혹시 기억해요? 대통령 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다. 이건 내 책임진다. 근데 그 양반 돌아가시니까 누가 책임지? 그 후계자들 누가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때 뭐라고 하죠? 북한을 이때 우리가 잘해서 달래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 전쟁보다는 우리가 좀 도와주면서 평화를 얻는 게 훨씬 우리 이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는 이런 논리로 항상 뭔가 좀 남북 관계가 저거에서 좀 압박을 가하려고 그러면 전쟁 나니까 이거 곤란해. 요새 조금 줄어들었죠.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계속 있으면서 전쟁이라는 이러한 뭐라 할까요? 협박을 우리 국민들한테 써가면서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을 계속 계속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다 더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이 정치를 하는 분들의 경우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한중 관계에서 사드 같은 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굴종적으로 한 거에 비해서 한미 관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 군함이 부산에 온다 그러니까 이거 별로 이게 지금 상황에서 옳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해서 이 미국 이 군함이 오는 거를 이제 막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느끼는 건 한미 동맹이 말은 동맹이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이 한미 동맹을 정말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그게 복원이 돼서 이 남북 관계에서 주요한 우리의 수단으로 다시 그게 작용을 해야 되고 이것이 한미일 간의 협력 그리고 북한의 그 도발이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중국이 이제 시진핑이 10년 임기가 아니라 더 오래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헌법 개정을 하는 것처럼 이제 났는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요즘 중국몽이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중국몽의 실체가 뭐냐? 최근에 마이클 필스버리라는 분이 쓴 책을 제가 읽고 참 굉장히 와서 닿는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교보문고에 가면은 영어 원서도 있고 이 번역된 것도 있는데 100년
100년의 전쟁, 마라톤,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책이 있어요. 100 Years Marathon,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100년의 마라톤은 뭐냐면 중국의 시진핑 그 지도부의 생각은 100년이 어떤 100년을 얘기하냐. 그것은 1949년에 6.25 나기 1년 전에 중국이 정권을 장악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100년째가 2049년이 되는 거죠. 2049년. 그 2049년이 되었을 때의 중국의 모습은 어떤 거를 중국 지도부가 지향하느냐.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부국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유일 패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 마이클 필스버리의 그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공존보다는 중국의 유일 체제로 하고 싶다는 것이 그 진단인데 그때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하고 관련해서는 탈북자들 강제 송환해서 수없이 죽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그 인권 침해를 받는데도 그걸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이런 소위 인권을 경시하는 나라가 세계 유일 패권 국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들 조금 저걸 하면 1963년에 마틴 루터 킹이 되는 인권 그 운동가가 워싱턴 광장에서 이 유명한 연설을 했죠. 나에게는 꿈이 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해가지고 그때 자기 꿈이라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내 손자가 옆에 있는 피부색이 다르고 이런 그 친구들하고 자기의 그 생각하는 것, 인격 이런 걸 가지고 자유스럽게 같이 지내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내 꿈이다. 이렇게 63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60년대, 63년에는 미국에서도 우리 현대가 나가 있는 알라바마 같은 데서는 흑인들은 호텔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예? 그거는 미국이 인종차별이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미국의 유색인종 대통령이 탄생할 정도로 인권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앞서가 있다면은 그런 나라는 이 국제사회의 지도국, 패권국으로서의 퀄리파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중국이 그러한 의미에서 인권이나 다른 도덕성이나 이런 의미에서 지도국이 될 만한 그런 퀄리피케이션, 단순히 무력이 세다 또는 경제력이 세다 이거 가지고 패권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 나라 훌륭한다. 이 나라가 지향하는 걸 우리 따라가면 우리가 뭐 그냥 따라갈 만해 할 정도의 도덕성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의 문제예요. 만약 안 가진 상태라면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지금 그런데 물론 중국의 경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10%는 안 되고 뭐 6%, 7%도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만큼 그렇게 빨리 경제 성장이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보면은 중국하고 같이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가 14개 국가인데 그 14개 국가하고 관계가 아주 좋은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중국이 소위 지도국, 패권국이 됐을 때 그 주변국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는 이제 그 중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일부러 하는 이유는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 한 탈북민들 이 사람들 인권을 절대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기록상 김태훈 목사하고 변호사님들하고 하는데 이것은 만약에 그거를 안 하면 중국 정부에서는 좋아하겠죠. 이게 중국 정부 괴롭히는 일 안 한다 하니까 좋아하겠지만은 실은 만약 그런 걸 우리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중국이 곧 머지않아서 조공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는 사인을 주는 게 아닌가. 조공을 우리가 옛날처럼 바치는 이런 관계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평등하고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룰을 지키자. 우리도 룰을 지키지만 중국도 룰을 지키고 그런 룰을 지키는 기초 위에서 우리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은 과거에 1939년인가 핀란드가 그 당시에 소련이라는 거대한 2억 이상의 인구하고 핀란드 500만이 싸우다가 결국은 덩치가 큰 소련한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핀란드의 독립과 체제 유지는 보장을 받았지만은 핀란드는 그 다음에 모스크바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핀란드 사람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서 이게 모스크바의 이익에 어긋나겠지 하면 스스로 안 하는 걸 우리 핀란드 사람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핀란다이제이션, 핀란드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모스크바에 대해서 핀란드가 하던 것 같은 그런 상태의 관계가 되지 않으려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 경제협력 많이 잘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룰을 기반으로 한 건 계속해서 우리가 중국한테 얘기를 하고 레코드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룰에 같이 따라준다, 같이 이걸 옳다고 해준다면은 우리는 그 옆에 있는 큰 대국하고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만약 룰을 자기네들이 설정한 룰을 이 주위에 매기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앞으로의 장래를 얘기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중국해 그쪽에 굉장히 넓은 저건데 이때 이게 명나라 때 정화가 선단을 이끌면서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의 그 영해와 비슷한 이런 영해는 아니지만 중국의 그 영향권 하에 있는 바다에다 따라서 이거 다른 나라에 들어오지 말라 해가지고 조그만 이 산호초 같은 데다가 비행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서해에 이어도라고 있습니다. 해면 하 한 5m 내지 10m 되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 중국보다 그 당시에는 훨씬 생각이 좀 앞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양법상으로는 그 구조물은 영해를 갖지는 못해요. 그러나 구조물 반경 500m까지는 그 안전을 위해서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중국이 더 세게 우리한테 밀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서해에서 인구, 대륙의 넓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서해 70% 이상은 중국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지금까지의 전통 국제법상에서 전 해양법을 했습니다만은 그건 억지에 해당한 건데 그걸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지금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자존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어떻든지 간에 중국만큼 크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10위권 안에 들어간 경제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당한 권리로서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중국과 상호 존중하는 대등한 독립국가로서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180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GDP의 1%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1848년대까지는 중국이 전 세계 GDP의 30% 정도 생산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아편전쟁 이후에 몰락하면서 점점 줄어들었다가 이제 1차 대전을 지나면서 명실공히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세계 제1등 국가가 됐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는 전 세계 GDP의 45% 내지 뭐 50%가 가량을 생산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전 지구상의 그 지도권이랄까 패권이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하고 있는데 이충근 박사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은 미국이 아주 그냥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금년부터 미국이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하지요. 셰일 가스를 2012년부터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이 수입 수출, 에너지 수입 수출에서 수출국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을 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뭐 세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미국의 가장 값싼 셰일 가스를 쓰면은 코스트가 엄청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있던 뭐 쉐브론, 뭐 듀퐁 이런 것들이 다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미국이 뭐 3, 4%의 그 경제 성장을 지금 대강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예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전 세계적인 경제력도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느냐.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한 19조 달러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 11조 내 12조 달러 하는 거고 일본이 한 5조 4조 8천 우리가 1조 4천 내 1조 5천 정도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은 미국의 그러한 경제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또 전 항상 희망을 갖고 있지만은 결국 한반도의 통일은 성공한 남한이 주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을 알게 되면은 그 정권을 이렇게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태호 목사 말씀에 의하면은 북한 주민의 3분의 1 정도가 바깥 세상을 알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3분의 2 정도가 바깥 세상을 알면은 정권 유지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꾸 북한의 탈북자를 통해서 뭐 여기서 돈 벌어서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북한의 주민들이 바깥 세상을 좀 더 빨리 알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남한 중심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물론 주변국의 협조를 얻기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 미국의 주도적인 지위는 그때까지 계속될 걸로 보고 그 기회에 우리가 통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자신도 우리가 통일되라고 그냥 막 점심 싸갖고 와서 도와주지는 않을 거예요. 북한이 급변사태가 났을 때 미국으로서는 제일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핵, 미사일 이런 뭐 화학무기 이런 걸 빨리 없애기 위해서 중국과 협조해서 그걸 제거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면 남한 중심으로 통일해라 이렇게 와서 그냥 병력을 지원하고 이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뭐랄까요? 그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우리가 제대로 사회가 정상화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 중심으로 통일이 된다면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실하게 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이 우리를 지원하도록 하면은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오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가
중요하고 이것을 원상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동맹국 할 때 한국을 빼놓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인도 태평양 이 자유민주 국가들의 이 협력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자꾸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고 우리가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으로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내일 이번 주 3월 1일 날 여러 단체들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혀 브레이크가 걸려 있지 않은 채 친북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 인상적으로 본 게 대통령 주변에 있다고 그러는 과거에 주사파했던 사람들, 전대협에 간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향했다는 얘기는 듣지는 못했어요. 전희경 의원이 임종석 의원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옛날 주사파 전대부 의장 할 때 그 생각을 바꿨느냐고 물어보니까 화를 내면서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은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전향했다, 전향했지 않았다는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향하지 못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혹시라도 그 운동할 때 예를 들어서 충성한다는 어떤 서약을 해서 그 증거가 남아있으면 지금 전향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북한에 대해서 평창올림픽에 이렇게 북한 대표를 초청을 해서 그들의 판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핵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도 못하면서 미북 대화를 하면은 그게 좋아질 것이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 제 친구들이 조금 전에 전화를 오는데 이게 너무 브레이크가 없이 나라를 지금 어느 쪽으로 끌고 갔냐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있다. 그래서 3월 1일 날 단체는 몇 개 있지만은 이 광화문에서부터 저쪽 서울역까지를 꽉 덮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이 그 의지를 와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브레이크 없이 지금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차단을 해야 되겠다. 완전히 차단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시민들의 힘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한미 관계를 복원시키는 게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단기적인 목표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 오늘 지난번에 강의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이 평창올림픽 북한의 참가를 전후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 첫째는 북한이 두 번째 경제적 위기에 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약한 고리 남한을 특히 거기다가 굉장히 북한에 호의적으로 보이는 정권이기 때문에 뚫기가 훨씬 쉽잖아요. 네? 그래서 나왔는데 이걸 우리 시민들이 이게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것은 절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허물만 허울만 있고 진짜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두서없이 됐지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조금 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딱 하나만 받겠습니다. 예, 그 질문하실 때는 저기
그 성함하고 소속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1분 안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북한대학원대학교 그 연구생 과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교관 분들께서 오신다고 하셔서 사실은 준비를 할 거 딱 하나 준비했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곧 3월이고 이제 패럴림픽 끝나고 나서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지가 뭐 누구 예측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조차도 어떤 판단을 요구하고 있어 보이는데 만일에 봄 혹은 여름에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에 소규모의 군사 행동을 감행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감행한 후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행동 방안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외교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를 감수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아무런 조건 이의 없이 동맹국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유엔 상임이사국의 러시아, 중국 등의 부동의를 명분으로 1차적 중립을 취하는 게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어떠한 경우도 한반도에서 두 번째의 유교는 안 된다.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차관님의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제가 이렇게 충분한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군사적인 방법을 쓰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수가 있어도 군사적인 방법 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북한 측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군사적인 아까 소규모의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에 답변하기 전에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트럼프라면은 커졌을 때 남한 정부가 거기에 같이 뭘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크레딧이 지금 한국의 정부한테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생각하는 게 우리의 위임을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시민들이 그 후에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정부한테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질문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